안녕하세요. 동탄박사입니다. 주변에서 아파트 매입하시려는 분들 정말 많죠? 실거래로 매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투자로 매입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얻은 부동산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21가지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중요한 순서대로 설명드리려고 노력했지만 순서가 모호한 분들이 있어 순서보다는 내용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1가지 참고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무주택자께서는 1주택 매입은 진리입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어. 떨어지면 사야지. 우선 전세나 월세로 살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출 포함하여 주택을 매입하실 수 있다면 꼭 유주택자가 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른 재테크 수단과 비교해도 그래도 배신 안 하고 안정적으로 자산이 증가합니다. 그 외에도 내 집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게다가 1주택자는 규제 지역에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대출에 있어서 대출 한도 차이만 있지 규제 지역은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거니까요. 두 번째, 주택을 매입할 때는 아파트를 매입하십시오. 빌라, 단독주택, 전원주택, 오피스텔 모두 매입 안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곳에 꼭 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꼭 전세나 월세로 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본인 집은 괜찮은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차라리 임대 놓으세요. 왜냐하면 자산 가치가 하락합니다. 만약 가격이 오른다 해도 아파트 대비 상승률이 낮고 심지어 물가 상승률보다도 상승률이 낮을 겁니다. 또한 세금도 더 세고 대출 한도도 더 잘 안 나옵니다. 감정평가도 별도로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자금 회전율이 매우 낮습니다. 매매가 쉽지 않아요. 대한민국, 특히 수도권에는 아파트가 최적화되어 있는 주거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아파트 살 때는 처음 고려하는 것이 자금입니다. 자금이 설정되어야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를 살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금은 순자본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까지 고려한 자산입니다. 본래 자산은 자본과 부채거든요. 4억짜리를 살지, 5억짜리를 살지 금액대를 설정해야 타겟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아파트 살 때는 자금 다음으로 지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우선 일터와의 거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맥시멈 1시간 30분을 넘기지 않는 거리에 위치한 지역을 설정하십시오. 시간도 돈입니다. 1시간 30분 판단 근거는 서울 끝에서 끝 이동도 1시간 30분 걸리기 때문에 대한민국 수도 내 이동거리 기준으로 맥시멈 시간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다섯째, 설정한 지역의 호재를 꼭 살피십시오. 호재가 없다면 과감히 차순위 지역으로 변경하세요. 호재가 없다는 말은 집가 상승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재는 철도, 도로 등 교통의 호재부터 일자리, 학교, 쇼핑 등 문화생활 전반적인 호재를 뜻합니다. 여섯 번째, 설정한 지역의 인구 유입을 꼭 살피십시오. 인구 유입이 되고 있음은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니 당연히 집가가 상승하겠죠. 참고로 경기도의 화성시, 시흥시 등은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곳으로 관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곳은 성장 모멘텀이 적습니다. 인구 유입은 통계청 사이트나 호갱노노 앱만 찾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입지는 역세권, 호수권, 학세권, 숲세권 순입니다. 숲세권 좋다 하지만 교통, 상권, 학교가 갖춰진 곳에 숲세권이 의미 있습니다. 숲세권만 따지려면 지방 공기 좋은 곳이 나을 겁니다. 역세권에 있어서도 도보 300m 이내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역인가를 살펴보십시오. 유동인구가 많고 광역시까지 뻗어나가는 큰 규모의 역이라면 500m, 600m도 괜찮습니다. 또한 가급적 지상철보다는 지하철이 좋은 것이 당연할 것이고, 지하철 중에서도 황금 노선인지
살피셔야 합니다. 황금 노선은 주요 정차역이 핵심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황금 노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강남, 삼성, 용산, 서울역, 여의도, 종로 이런 곳이 핵심 지역이죠. 또한 같은 라인이어도 급행 열차가 정차하는 역이면 더욱 좋고 지하철의 속도도 중요합니다. GTX, 월판선, 신안산선, 9호선 이런 열차들이 일반 지하철보다 빠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째, 가급적 큰 대로를 끼고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십시오. 대로가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교통의 입지가 좋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역과 버스 정류장은 대로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없더라도 대로에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대로 바로 옆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가까운 곳에 대로가 있으면 됩니다. 9번째, 신축 아파트를 선택하십시오. 요즘 신축은 입지가 약간 떨어져도 구축 입지 좋은 곳보다 시세가 더 올라갑니다. 인테리어도 많이 하시지만 인테리어는 그야말로 내부만 가능하잖아요. 주차장, 커뮤니티 등 아파트 외부 시설까지 쾌적하게 만들 수 없답니다. 신축의 기준은 준공 후 5년까지를 통상 신축으로 보셔도 무방하고요. 관리가 잘 된 아파트는 7년차까지 신축으로 보셔도 됩니다. 참, 구독하셨습니까? 구독하시면 제 컨텐츠 쉽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10번째, 주상복합에 대한 편견을 버리십시오. 요즘 주상복합은 주상복합이라기보다 2세대 주상복합 또는 주거복합이라고 불리웁니다. 쉽게 구분하면 창문부터가 다르죠. 여닫이 창문으로 되어 있는 주상복합이 과거 주상복합입니다. 요즘은 미닫이 창문으로 되어 있어 아파트와 유사합니다. 여기에 혹시 인면분할 창이라고 해서 미닫이분 형태인데 윗부분만 오픈되고 아랫부분만 밀폐된 창호가 있는데 더욱 좋습니다. 도로에서 올라오는 소음, 일종의 방음벽처럼 차단해주고요. 창호의 기밀성이 높아 단열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조금 비싸요. 2세대 주상복합은 아파트의 장점, 상가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평면, 구조도 아파트와 유사하고 관리비도 동등 수준입니다. 역세권 신축 주상복합은 그래서 최근 더욱 인기가 많고 시세 상승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수요층이 30, 40대 젊은 층이라 주상복합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11번째, 신축이 아니더라도 웬만하면 2009년 이후 아파트가 층간소음에 유리합니다. 물론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슬라브 두께가 210mm로 건축법 개정이 2005년 7월에 되었으니 이후 분양한 아파트들은 개정법을 따라야 하죠. 즉 분양하고 준공까지 약 3년 잡으면 대략 2009년 준공된 아파트들은 층간소음이 조금 덜합니다. 부실공사가 없다는 가정하에서요. 좀 더 첨언하자면 2013년 이후 아파트는 지상주차까지 없애고 많은 아파트들이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 단지 내에서 놀기에 좋겠죠? 엄마들이 더 선호합니다. 12번째, 대단지에 대한 편견을 버리십시오. 물론 대단지가 좋고 아무래도 조금은 관리비가 적게 나오고 커뮤니티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 단지도 알짜 단지가 많습니다. 다만 한 동짜리나 나홀로 아파트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생각보다 대단지라고 관리비가 많이 저렴하지 않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째, 주차 대수는 기왕이면 1.3대 이상이 좋습니다. 소형 단지로 구성된 아파트는 대부분 주차 대수가 1.25대 이하입니다. 1.3대 이하면 동별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주차 스트레스는 무시 못합니다. 그러나 입지가 좋다면 주차 대수는 커버되겠죠? 대중교통 이용되니까요. 14번째, 아파트 매수하실 때 로열동, 로열층에 대해서 총 가격의 10%까지 허용하십시오. 종종 8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는데 전면동 고층 8억이고 뒷동 저층 7억 초반이에요. 어떤 아파트를 선택해야 하죠? 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열동, 로열층을 사십시오. 참, 요즘에 RR이라고 해서 로열동, 로열층을 줄여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더 주고 로열동 로열층 잡는 거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수하시는 겁니다. 최소 15%까지 갭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로열동 로열층 대비 20% 이상 저렴한 동호수는 가격 메릿이 있으니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15번째, 기왕이면 1층이나 아래가 뚫려있는 필로티층 그리고 탑층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아파트들 장점이 있습니다. 1층은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하죠. 또한 필로티층도 뛰는 아이들이 있다면 선택하셔도 됩니다. 탑층의 경우 위층 층간소음이 신경 쓰이는 분들께는 좋고요. 하지만 이 아파트들 아무래도 단열에 취약합니다. 요즘 건축 기술이 좋아져서 많이 보완되긴 했으나 여전히 단열이 취약합니다. 또한 하자에도 취약할 수 있습니다. 탑층은 옥상 방수에 신경 써야 하고 1층이나 필로티층은 겨울철 하수배관 동파나 하수배관의 이물 쌓임에 의한 역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설사가 정말 완성도 높게 아파트를 지었다면 괜찮겠죠. 참고로 층보다 높이가 중요합니다. 1층임에도 지면과 3층 같은 높이의 아파트가 밑에가 뚫려 있지 않다면 나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저층이어도 지면으로부터 높은 아파트를 저렴하게 매수하실 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16번째, 인테리어에 돈을 많이 지출하지 마세요. 인테리어 보통 하면 평당 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파실 때 50% 이상은 매몰 비용입니다.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 인테리어는 개인 취향이 강해서 때로는 인테리어 한 집을 더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인테리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번째, 아파트는 판상형을 되도록 매수하세요. 타워형보다 최소 10% 정도는 나중에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마통풍의 장점은 큽니다. 물론 신축 아파트들이 환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자연풍으로 환기시키는 것이 냄새, 공기뿐만 아니라 결로 등 아파트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18번째, 같은 조건이면 4베이 이상을 선택하십시오. 3베이는 북향방이 존재하고 수납이 부족합니다. 거실과 방 모두 채광에 유리한 4베이 이상 아파트가 트렌드입니다. 19번째, 향을 꼭 살피십시오. 가장 좋은 향은 남향이지만 요즘 정남향으로 집을 안 짓습니다. 대부분 남서남동인데 남서가 조금 더 일조량이 좋긴 하지만 남동과 남서는 사실 개인 취향입니다. 뭐가 더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조망이 남서가 좋다면 남서가 더 낫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아침형 인간이고 지는 해보다 뜨는 해를 좋아해서 남동을 좀 더 선호하긴 합니다. 그러나 향이 좋더라도 앞동에 의해서 해가 안 들어오는 아파트가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최소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해가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요? 20번째, 호가만 보지 말고 실거래가와 주변 단지 시세를 꼭 같이 확인하십시오. 부동산 사장님들 말에 혹 하지 마시고 요즘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 등 실거래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많으니 참고하시고 최근 급격하게 상승했다 하시면 주변 부동산에 연락처 뿌리고 급매 기다리며 잠시 관망해 볼 필요 있습니다. 21번째, 재건축 유념하고 저층으로 구성된 아파트 무턱대고 매수하면 안 됩니다. 최소 몇 종 주거 단지인지 살피셔야 합니다. 5층 이하라고 무조건 높게 지어 재건축하면 사업성 있는 것이 아니라 종 구분에 따라 용적률이 다릅니다. 종상향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투자하신다면 몇 종 주거 단지인지 꼭 확인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선택 기준 21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른 주제로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동탄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탄박사입니다. 요즘 청약 기회 정말 많죠? 당첨만 되면 정말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물론 단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청약 넣어서 당첨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부럽기만 하네요. 오늘은 요즘 청약이 정말 많은데 흔히 실수하거나 꼭 유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은 기껏 당첨되고 부적격 처리돼서 당첨 취소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 모두 청약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분양권 가지고 있어도 청약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답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분양권만 가지고 있으면 청약이 가능해요. 그것도 무주택으로 1주택 청약도 가능하고 1주택으로 1순위 청약도 할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분양권이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당첨된 분양권은 청약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주택 소유하며 실거주 중인데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소유하게 된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1주택으로 공공분양을 제외한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거죠. 참고로 공공분양은 무주택 세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전세나 월세 살면서 마찬가지로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소유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 안 되니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규제 정책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청약은 사실상 무주택 아니고서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럼 2018년 12월 11일 이후 소유하게 된 분양권은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당첨되거나 전매 제한이 풀린 분양권을 매수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어 있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미분양이 발생하면 소위 줍줍이라고 하죠. 미분양에 대해 계약하게 되면 그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분양에서는 1순위 완판으로 분양이 끝났는데 부적격자가 발생해서 일부 세대에 대해 재분양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것도 미분양 줍줍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당첨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분은 내가 1주택 소유하며 실거주 중인데 청약할 때 1주택 처분 서약 꼭 해야 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답은 yes입니다. 사실상 1주택 처분 조건을 걸고 청약 신청해도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1주택 처분 조건 서약하지 않으면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청약하실 때 당연히 1주택 처분 조건 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언제까지 기존 주택 처분해야 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 운 좋게 청약이 당첨되었다면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가 준공 후 6개월 내에 매도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6개월 카운트 시점은 입주 개시일입니다. 통상 신규 아파트 입주 기간은 2개월 정도 주어지는데요. 2개월 채워서 입주하면 2개월만큼 뒤에 처분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단지 전체 입주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청약 당첨되었으니 기존 주택 매도하시려고 조급해 하실 수도 있는데 통상 아파트 공사 기간은 2년 반에서 3년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입주 개시일부터 6개월이니 넉넉하게 3년 안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기존 주택을 굳이 바로 매도하시지 말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역이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최소 2년 정도 더 보유하다가 넉넉하게 1년 남기고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기가 지나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주 개시일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이 취소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런데 시세보다 가격을 매우 높게 올려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요. 여기에서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당첨돼서 준공되고 입주 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하는데 그냥 준공 이전 분양권 상태로 다른 사람한테 분양권 매도하면 기존 주택 처분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답은 NO입니다. 청약 당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당첨되는 순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그러니 분양권 상태로 팔아도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이 지금 사는 집이 충분히 만족스러운데 청약을 투자로 했다가 당첨되면 무조건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하니 조심해야겠죠. 그런데 만약 내가 분양권을 매도한 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분양권 매수자가 떠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분양권 매수할 때는 계약서에 특약으로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 안 할 경우 지불했던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배액 배상한다
또는 원금을 모두 배상한다라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안전장치가 있으면 더 좋겠죠. 또한 청약할 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가점제로 신청해야 하나요? 추첨제로 신청해야 하나요? 만약 무주택 세대라면 가점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점제로 신청해서 떨어지면 자동으로 추첨제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는 같은 청약 내에서도 경쟁할 기회가 더 부여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만약 1주택인데요? 하시는 분은 그냥 추첨제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2주택은요? 당연히 청약 못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등기친 아파트가 2채 이상 있거나 2018년 12월 10일 이후 소유하게 된 분양권이 2개 이상 또는 등기친 아파트 한 채와 2018년 12월 10일 이후 소유한 분양권 1개가 있을 때 다주택으로 분리돼서 1주택 청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질문을 하십니다.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이고 공시지가가 1억 3천 미만이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도권이 아닐 경우는 8천만원 미만까지 소형 저가주택으로 분류돼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참고로 여기서 시세는 공시지가입니다. 청약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할 때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소형 저가주택 한 채만 보유할 때는 민영주택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일반 공급으로 1순위 넣을 때 주택수에 제외돼서 무주택 세대로 청약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 공급으로는 유주택으로 분류돼서 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제가 1주택 보유 중인데 추가로 소형 저가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럴 경우 1순위 청약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소형 저가주택이라도 다주택이면 1순위 청약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점 유의하셔서 청약하셔야 합니다. 또한 1주택 거주 중인데 나머지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했는데 청약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청약을 하실 때는 임대주택이든 아니든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자로 분류되어서 청약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청약에 있어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재당첨 제한 기준인데요. 재당첨 무조건 5년 이내 없어야 하나요? 최근 재당첨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2020년 4월 17일 이후 모집 공고하는 단지들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 기준이 강화되어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 또는 투기가열 지역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 조정지역에서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85제곱미터 이하 평형에 당첨된 경우는 재당첨 제한 기간이 5년이었고 85제곱미터 초과로 당첨된 경우는 재당첨 제한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무조건 당첨 이력 5년 이내가 아닙니다. 그냥 편의상 규제지역 청약할 때 5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당첨 제한은 규제지역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비규제지역은 재당첨 제한 기간이 없어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당첨된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에서 당첨되어도 재당첨 제한 기간이 3년이고 85제곱미터 초과로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재당첨 제한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을 거예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어디 있어요? 보는 것과 같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울, 인천 일부, 의정부, 구리시, 남양주 일부,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일부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됩니다. 동탄분들이 재당첨 제한을 무조건 5년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동탄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성장관리권역이라서 85제곱미터 이하 당첨 이력이 있으면 3년, 85제곱미터 초과로 당첨 이력이 있으면 재당첨 제한 기간은 1년입니다. 이제는 강화된 법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니 10년이 적용되겠네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 조정지역은 재당첨 제한 기간이 7년입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해외 출장이 많은데 당일 우선으로 청약해도 문제 없겠죠? 라고 하는데 한번 작년 기사를 살펴보시죠. 해외 출장이거나 연수를 다녀왔다고 청약 부적격으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10년간 전세 살면서 내 집 마련을 꿈꿔온 강모 씨는 서울 서초 그랑자이 청약 자격이 안 된다는 소식에 좌절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독일 출장을 2달 동안 다녀온 게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30일 이상 해외 체류하면 당해 지역 청약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일까요? 또 다른 사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안양시에 10년 살다가 평촌 레미안 푸르지오 당첨된 김모 씨는 부적격자로 분리되어서 당첨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자녀의 영어 캠프 동반 참가차 필리핀에 35일 체류한 게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첨 취소만 된 게 아니라 1년간 청약 자격까지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은 1개월 이상 해외 봉사활동 다녀왔다는 이유로 부적격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30일 요건을 자세히 보면 30일 이상 동일 장소에 체류한 자는 국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30일 규정의 맹점이 동일 장소라는 거예요. 같은 30일을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A 도시에서 20일, B 도시에서 10일 이렇게 나눠서 체류하면 청약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2019년에 추가되고 너무 많은 민원이 접수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에는 30일 규정은 완화되었고 해외 체류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90일 이상 출국하였거나 해외에 거주한 기간이 183일 초과한 경우에는 계속 거주 기간에서 제외하여 귀국 시점에서 다시 연속 거주 기간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해외 출장이나 연수 이런 것들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요. 청약할 때는 무조건 모집 공고일 기준입니다. 규제 지역은 모집 공고일 전까지 세대주 요건 만족해야 하고 지역과 평행에 따라서 예치금이 다른데 모집 공고일 이전까지 충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몇몇 분들은 모집 공고일 당일에 예치하면 안 되냐고 하시는데 적용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청약의 경우 현재에는 300호실 이상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청약홈에서 청약을 해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매 제한이 없었는데 300호실 이상이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풀어서 하면 300호실 미만 오피스텔은 전매가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준공 전까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 안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준공 후에 등기치고는 주택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파텔 등 오피스텔 평면이 많이 좋아졌는데 개인적으로 오피스텔 투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입지에 합리적인 분양가라면 괜찮겠지만 저는 취득세 4.6%가 아파트처럼 낮아지지 않는 한 거래할 때마다 일회성으로 매몰 비용이 너무 커서 안전한 아파트 투자나 청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청약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청약 많은데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꼭 좋은 곳에 청약 당첨되기를 바라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동탄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초보 탈출 어린이 부탈린입니다. 오늘은 5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연령대별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해요. 사실 저는 부동산 고수는 아니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 또래에 비해서는 자산을 모을 수 있었는데요. 2009년 제가 결혼할 때 정말 돈 한 푼 없이 30년 넘은 아파트에 전세 5천만 원짜리를 제가 전세자금 대출하고 와이프가 신용대출해서 정말 무일푼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참 겁도 없었죠. 저와 함께 살아준 와이프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사회생활하고 3년 모은 돈을 주식에 단타 치다가 쪽박 치고 금융위기 터져서 투자 실패하고 그 이후로 결혼해서 맞벌이 하면서 열심히 돈 모았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저희 부모님도 부동산에는 젬병에인지라 지금은 부모님 부동산 투자와 형제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부동산 정보 공유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연령대별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먼저 첫째, 20대입니다. 정말 빠른 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대 되자마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요. 20대, 단어만 들어도 설레이네요. 그때는 하고 싶은 것이 정말 많았죠.
그런데 생각 없이 놀기만 하면 남는 것도 없고, 열심히 돈만 모아도 청춘이 아깝고, 20대는 좀 계획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저는 부동산 이런 곳에 경험이 많은 선배들이 없어서 참 아쉬웠거든요. 저는 그래도 도움이 되는 선배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갓 1년차 된 그 후배한테 청약 통장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다행히 부모님이 가입시켜 놓은 통장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당시 동탄 이신도시 A66블럭, 지금의 하우스디라고 하죠. 호수공원 바로 북쪽에 있는 단지를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넣으려고 했었어요. 당시에 생애 최초 특공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대부분 다자녀 특공이 메인이더라고요. 그 친구가 돈이 없다고 어떻게 아파트를 청약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돈이 있어서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사서 돈을 벌어라. 당시 분양가가 2억 초반이었기 때문에 계약금 10%인 2천만 원만 있어도 계약이 가능했어요. 그 친구 어렵지 않게 당첨되었어요. 당시 부동산 경기도 별로였지만 특공은 경쟁률이 높지 않거든요. 지금은 조직 이동한 지 꽤 돼서 연락이 끊겼는데요. 아마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지금 하우스디 25평이 5억 정도 하니까 안 팔았다면 정말 괜찮겠네요. 사회생활에서 10년 동안 정말 착실히 월급 모아도 2억 모으기 정말 힘들거든요. 즉, 20대는 되자마자 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하고 매월 2만원씩 넣었다가 1년째 될 때 400만원 정도 채워넣고 다시 2만원씩 넣으세요. 왜 1년째 400만원 채워넣냐면 비조정 지역은 청약통장 1년만 가입하고 납입해도 청약 1순위가 되거든요. 그리고 400만원 정도면 웬만한 평형 청약할 수가 있어요. 보통 매월 10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하는데 10만원도 부담되잖아요. 2만원씩만 넣어도 돼요. 요즘은 그래도 무주택자가 청약 당첨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으니까요. 그리고 너무 좋은 곳만 골라 넣을 필요 없어요. 부동산의 장점은 투자와 실거주 동시 가능하니 지역이 자신이 없을 때는 25평 이하 소형 아파트에 지원하면 웬만하면 돈 법니다. 단 수도권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지방은 저도 사실 자신은 없지만 만약 지방 하시려면 광역시 위주로 청약하세요. 성질 급한 친구들은 몇 번 청약하다 보면 되지도 않는다고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프리미엄 주고 사세요. 안전장치를 위해 본인이 거주 가능한 곳이면 더 좋겠고요. 좋은 지역이면 프리미엄 주고 지를 필요 있습니다. 프리미엄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20대는 자산이 부족하니 프리미엄 5천 미만인 물건 중심으로 투자해 보세요. 그리고 단지에 로열층, 로열동이 1, 2천 밖에 차이 안 난다고 하면 무조건 로열동, 로열층 매입하세요. 저렴하다고 저층 구입하시지 마시고요. 분양권 매입의 장점은 동호수를 고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매입하고 분양권 상태에서 1, 2년 뒤 차익 실현해도 되고 등기치고 규제지역은 거주 2년만 하고 양도세 안 내고 팔아도 되고 비규제지역은 보유만 2년 하고 팔아도 됩니다. 20대는 첫 번째 성공 체험이 중요하거든요. 부동산 투자로 적당한 대출이 있는 것은 스스로 낭비적인 소비를 막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드머니가 1억 정도는 돼야 뭐든 할 수 있어요. 아파트 계약금 플러스 프리미엄 하면 1억은 있어야 투자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다음은 30대입니다. 저도 지난 30대를 돌아보면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투자에 가장 관심이 많을 때입니다. 요즘은 즐기는 것도 좋지만 30대, 특히 맞벌이라면 그리고 아이 계획이 있다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투자하기 가장 좋습니다. 혼족이거나 딩크족이라면 25평,
신축 분양권이나 입주 만 2년 된 단지에 양도세 비과세 물건이 나오면 잡으세요. 그리고 신축이 아니라 구축을 사신다고 하면 꼭 역세권 아파트를 사세요. 여기서 역세권은 600m 이내입니다. 직선거리 아닙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도 10군데 이상 다녀보세요. 집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리고 매입한 주택에서는 2년 실거주 하고 꼭 갈아타세요. 2년 만에 이사가는 게 버겁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정책도 활용하세요. 비조정 지역이면 3년 안에 기존 집 매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맥스 5년까지도 거주할 수 있겠네요. 아이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저는 끊임없이 2년 거주하고 양도세 비과세 정책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금이 여력이 조금 되신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꼭 시도해 보세요. 전 절대로 자가주택 없이 전세 사는 것은 정말 비추천합니다. 특히 30대부터는요. 세 번째로 40대 투자입니다. 30대에 투자해서 성공 체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투자하게 되기도 하고 아파트 이외에 다른 것들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자산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은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고수가 아니라면 아파트에만 투자하세요. 오피스텔, 상가, 토지, 호텔, 레지던스, 지식산업센터 모두 쉽지 않아요. 자기 돈 넣고 매년 쪼개서 받는 형식이 되기 딱 좋습니다. 원금도 회수 못하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최대한 활용하세요. 40대 정도가 되면 그래도 자산이 어느 정도 되고 아직 고용 안정성도 높은 편이라 좀 메이저 지역, 즉 규제 지역의 아파트에 투자 겸 실거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월세 받는 거에 혹하지 마세요.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6%라 매매 회전율이 떨어지고요. 상가는 분양가가 거품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임대에 맞춰진 상가라고 안전하지 않아요. 상가를 하려면 경매 공부 많이 해서 시세보다 저렴이 매수하고 임대 좀 낮게 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경매에 나온 상가는 공실이거나 임대료가 밀린 상가가 많습니다. 호텔, 레지던스 투자는 거의 망조죠. 95% 이상 망합니다. 건설사와 운영사들이 먹튀하는 경우가 많아요. 욕심이 화를 부릅니다. 안전하게 아파트 투자하세요. 네 번째로 50대, 60대의 투자입니다.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절대로 무리해서 안 되고 안전하게 자산을 운영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텔, 상가, 호텔 그런 거 다 하지 마세요. 수도권 6억 이하 85제곱미터 미만의 역세권 아파트 매입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월세 받으세요. 월세 수익률이 적을지 몰라도 10년 안에 한 채씩 팔아서 생활비 하세요. 아파트 집가 상승이 쏠쏠할 겁니다. 안정성을 높이려면 수도권의 비조정 지역 중심으로 투자하세요. 규제 지역은 머리가 좀 아픕니다. 수익성이 낮더라도 안전하게 투자해야 하는 시기니까요. 가급적 순자산 가지고 운영하시고 대출은 정말 조금만 이용하세요. 괜찮은 매물 잡고 갭 투자해서 3, 4개 주택임대사업 등록해서 10년 뒤에 순차적으로 매도해 보세요. 이상 연령대별 부동산 투자 방법이었습니다. 제 영상들이 동탄 이신도시 관련된 자료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제가 잘 아는 범위 내에서 정보 공유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 그래요. 하지만 저는 수도권 전체적으로 관심이 많답니다. 투자했던 지역도 안양, 용인, 검단, 구리, 수원, 광교, 동탄, 우산, 시흥, 양주 등 범위도 넓네요. 다음 편에는 우선 동탄 이신도시 핵심구역 3탄에 대해서 준비하고요. 추후에 수도권, 특히 비조정 지역도 지역별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동산 초보 탈출 어린이 부탈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탄 박사입니다. 지난 4월 21일 MBC PD수첩에서 연예인과 간물주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많은 연예인들이 건물 매입에 있어 많은 대출을 활용하여 자기 자본을 얼마 안 들이고 건물주가 된다는 이야기가 절반이었고, 나머지 내용은 개인의 명의가 아니라 법인 설립을 통해 부동산 규제를 피해 투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가 정말 장점만 있는 것일까요? 너무 장점 위주로만 부각되어 다른 면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대출입니다. 은행 가보시거나 대출 상담사들에게 손쉽게 연락해서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행하는 주택담보대출은 규제 지역에 따라 한도가 책정되고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주택담보대출 2%대에서 실행이 가능하죠. 그런데 사업자 대출을 살펴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건물주가 되려고 사업자 대출을 알아보면 대부분 3%대 이율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도가 사업자 대출은 통상 80%까지 나오죠. 좀 더 알아보시면 한도가 90% 정도 되는 상품도 있는데, 그런 상품은 이율이 높습니다. 결국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단기간에 건물 가치가 많이 오를 때는 모르겠지만, 높은 대출 이율과 상가 임대료를 적기에 받지 못하면 역으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들이야 실제로 자기 자본이 부족해서 많은 대출을 이용하기보다는 우선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고 건물 매입 후 자기 자본으로 건물 전체 리모델링을 통해 상가 가치를 높여 임대를 놓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가 꼭 성공만 할까요?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많이 하고 있는 법인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법인 설립도 되게 쉽게 한다고 합니다. 1인 법인도 굉장히 많죠. 법인의 정의는 법률상 권리의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입니다. 하나의 법적 의무가 있는 존재인 것이죠. 법인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크게 세금에 있어서 절세가 가능하고 대출 한도가 높아 자금 조달이 유리하고 건강보험료 절약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세금적인 혜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고, 일반적인 개인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고, 통상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만, 짧은 기간 단기 투자 시에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법인은 그러나 이러한 보유기간이 짧아도 세금을 더 많이 내지 않습니다. 즉, 투자에 있어서 보유기간의 자유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금적인 혜택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법인을 설립하면 서로 독립적인 존재로 보거든요. 즉, 명의 분산의 효과가 있고, 이것은 세금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는 개인한테 부과하는 것이지 법인은 양도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내거든요. 그러니 양도소득세 중과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개인은 양도소득세도 양도 차익에 따라 일반 세율이 6%에서 42%까지 적용되지만, 법인의 경우 통상 10%에서 20%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차익이 많이 날수록, 그리고 규제가 많은 지역일수록 법인 투자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자금 조달의 경우도 이율은 조금 높더라도 대출 한도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은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은 DSR이나 DTI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높은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절약이 가능한데,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법인 설립을 통한 직장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절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법인 설립해서 투자하면 얼마나 이득일까요? 예를 들어 3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해서 2년 거주하고 4억에 매도하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양도 차익은 1억이죠. 개인의 경우 1주택 세대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1주택 세대 9억 이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 1주택자가 아니고 다주택자라면 일반 세율 적용 시 어떻게 될까요? 양도차익 1억에 인적공제 2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부 공동명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적공제가 인당 250만원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500만원까지 인적공제가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장단점은 제가 별도 올린 영상이 있으니 영상 마지막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단독명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양도차익 1억에서 인적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죠. 그럼 차익이 9,7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각 구간에 맞게 세율을 계산하면 1,200만 원까지는 세율이 6%인 72만 원이 세금이고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 구간에는 15% 세율을 적용해서 510만 원, 4,600만 원부터 8,800만 원까지는 24% 세율을 적용해서 1,008만 원, 8,8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세율을 적용해서 333만 원입니다. 총 내는 세금은 1,923만 원입니다. 참고로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88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인 설립할 때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지 등 양도에 대한 법인세는 양도소득 1억이고 세율 10%를 적용하면 1,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를 추가해야 하는데 수익이 4억이고 비용, 즉 매입 금액이 3억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1억이 되는 것이죠. 그에 따른 세율은 10%입니다. 참고로 당기 순이익 2억까지는 세율이 10%입니다. 즉 산출세율을 적용해서 내야 될 법인세는 1,000만 원입니다. 법인의 경우 앞서 말한 토지에 대한 법인세와 각자 사업소득 법인세를 합쳐서 내야 합니다. 즉 2천만 원을 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법인은 발생한 소득을 개인으로 다시 가져올 때 급여나 배당 형태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급여로 가져온다면 개인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개인 통장으로 8천만 원 양도 차익이 난 부분을 급여 형태로 받는다면 8천만 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개인 소득세를 내고 가져와야 합니다. 이 소득세도 무시 못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무려 1,398만 원이 되거든요. 별도 법인 설립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2억으로 커지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때 대략 800만 원 정도 개인이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의 수익을 다시 급여 형태로 하여서 개인에게 가져오려면 양도차익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양도차익 2억이 되어도 법인 설립에서 내는 세금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법인 설립이 세금 측면에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법인 차량 등 각종 비용을 공제받아서 법인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 차익도 훨씬 커지고 규제지역이라 양도세 중과 적용받는 곳이라면 법인 설립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세금 중과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며 아마 머지않아 규제가 될 것입니다. PD수첩에서 한번 이슈화되고 후속으로 정부 규제가 나온 지난 2월 20일 규제정책 사례를 보면 아마도 빠르면 상반기 안에 법인 규제에 대한 추가 대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부동산 투자를 위한 법인 설립은 옳지 않으니 규제가 생기는 것이 맞는 방향 같습니다. 좀 더 빠르게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단순히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법인 설립 후 다시 개인에게 급여 형태로 돈을 가져올 때 개인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표면적으로 보이는 절세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법인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습니다. 양도 차익이 꽤 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이라면 오히려 법인 설립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것이 가장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법인의 경우 복식부기를 해야 합니다. 즉 매월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장료를 주면서 세무사에게 맡기면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것을 매월 해야 합니다. 또한 본래 직장이 없는 분이었다면 법인 설립 안 했을 때 건강보험료 낼 필요도 없는데 법인 설립하면 추가로 직장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도 내야 합니다. 여기에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에 법인 설립 시 취득세가 무려 3배나 중과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을 피해서 사무실 임대하여 취득세 중과를 피하면 매월 사무실 임대료를 내야 하고 관리비도 내야 합니다. 이런 비용들도 무시 못합니다. 참고로 설립한 지 5년이 지난 법인은 과밀역세권 내 법인 설립을 해도 취득세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신설법인의 경우 생각보다 대출 한도가 안 나오고 금리도 꽤 높게 적용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보통 금리가 4%대부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규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인 투자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심 있는 우리는 법인 투자에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상 동탄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탄 박사입니다. 사상 유례 없는 저금리에 어디엔가 투자하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주식도 불안하고 ELS, ETF, 그 외 펀드도 시원치 않고 금 투자도 요즘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믿었던 채권마저 안전자산이라 사람이 몰리면 수익률이 낮아지고 그것도 요즘은 달러로 현금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환율도 오르고 채권에서마저 현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최근 너무 많이 오른 게 사실이고 이럴 때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 돌리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사지 말아야 할 부동산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절대 사지 말아야 할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사지 말아야 하고 관심도 갖지 말아야 할 부동산 상품이 호텔입니다. 2012년 호텔 특별법을 마련하고 각종 특혜를 제공하였습니다. 기존보다 용적률, 주차공간 등 건축 기준을 완화하여 외국인, 특히 중국 관광객인 유커를 잡기 위한 관광사업 활성화 대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주도를 비롯해서 분양형 호텔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됩니다. 분양형 호텔은 시행사가 주로 중소건설사를 끼고 이렇게 특별법에 의해 완화된 규제로 손쉽게 호텔을 짓고 분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땅값과 건축비 포함하여 약 70억 정도의 호텔을 지으면 약 200객실 정도 지을 수 있는데 호실당 1억 초중반에 분양을 합니다. 1억으로만 계산해도 200억이죠. 꽤 남는 장사죠. 그리고 1년간 7에서 8% 수익률 보장이라고 합니다. 200억에 8%, 1년 줘도 16억밖에 안 들죠. 그렇게 남기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월세 받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죠. 게다가 투자 금액도 1억 초반에 대출까지 끼면 몇 천만 있어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개별 분양받은 호실은 제3회 호텔 운영사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운영사는 매월 실적을 공개하죠. 그리고 객실 가동률이 얼마 이상 되면 수익금을 계약했을 때보다 더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정기간 1년 동안은 정액으로 수익을 받으니 별 탈이 없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가기 전에 슬슬 객실 가동률이 낮고 개별 호실의 단가가 낮아져 적자가 난다고 하죠. 사실 여기서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운영사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임대료 내는 것도 하나 없고 남이 분양받은 객실을 이용하여 장사를 하는 거죠. 직원들 월급 다 주고 비용 처리하고 얼마나 남을까요? 거의 렌트프리로 장사하는 겁니다. 수익률이 좋지 않으니 호텔 분양받은 소유주 모임에서는 총회에서 운영사 바꾸자고 직영으로 직접 운영하자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년 전 사드 여파로 금한령이 내려지죠. 유커들을 위한 수익형 호텔인데 치명적이었죠. 95% 이상 호텔 투자하신 분들은 손해를 보셨을 겁니다. 초기 약정 기간 돈 받을 때만 좋았죠. 쉽게 돈 버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분양형 호텔을 광고하더라고요. 절대로 분양형 호텔에 관심도 두지 마세요. 경매가기 다반사고 낙찰률이 30% 수준입니다. 70% 싸게 구입하면 좋을까요?
수익금도 없이 비용만 지출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오피스텔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도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매우 저렴하죠. 몇몇 구독자께서 제게 역세권 오피스텔이 주변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니 투자로 사도 되는지 문의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투자로는 매수하지 마시고 정말 실거주로 역세권 편하게 이용하시려면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즉, 오피스텔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식하시고 투자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짭짤한 수익을 얻는 오피스텔도 있겠죠. 몇 년 전에 강남 소형 오피스텔로 평생 연금 받고 산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우선 취득세부터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아파트는 보통 24평, 25평 정도 합니다.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아파트 24평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전용 면적이 더 큰데 말입니다. 아파트는 서비스 면적이 있고 발코니 확장도 하죠. 또한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면 공급 면적은 13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즉 평당 분양가를 낮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고 전용률도 엄청나게 낮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아파트 25평 평당가가 2천만 원이면 총가는 5억이죠. 인근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면 분양 평수가 40평이 넘습니다. 편의상 40평으로 하죠. 평당 분양가 1250만 원이면 5억이죠. 아파트와 똑같죠. 그런데 오피스텔은 확장비도 없다고 광고합니다. 평당 분양가 60% 수준으로 저렴하다고 하죠. 이게 저렴한 걸까요?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관리비도 더 비싸고 취득세도 아파트는 85제곱미터 미만이면 1.1%인데 반해 오피스텔은 4.6%로 매매 시 매몰되는 세금이 너무 큽니다. 아파트보다 4배 이상 거래할 때마다 돈이 드는 거죠. 그리고 오피스텔은 주차 대수도 쥐약입니다. 광교에 호수가 정면으로 보이는 럭셔리 오피스텔이 있는데 주차 대수는 고작 한 대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1.3대 이하는 주차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어요. 또한 아파트 용지는 정부에서 도시계획에 맞게 공급을 조정합니다. 좋은 부지에 더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이에 반해 분양형 호텔처럼 오피스텔도 건축하는데 아파트보다 규제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주변 땅이라도 용도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됩니다. 오피스텔은 희소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가치 상승되는 경우가 열에 하나 둘 정도입니다. 가치 상승 가능성이 매우 낮죠. 주변에 오피스텔이 계속 들어오면 공급 증가로 수익성도 떨어집니다.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잠깐 머물 곳으로 오피스텔을 보지 돈을 벌거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나중에 아파트로 이사가기를 희망합니다. 이래서 오피스텔 투자도 기피하셔야 합니다. 같은 돈이면 수익성이 아파트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구축은 대지 면적이라도 넓고 향후 재건축이라도 보죠. 오피스텔은 지분도 적고 자산 증식하려는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냥 내 돈 목돈 넣고 월 단위로 쪼개서 받는 셈이죠. 게다가 세입자도 단기 임대 계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동산 수수료도 자주 들게 됩니다. 세 번째 기피해야 될 부동산은 구축 오래된 대형 주상복합입니다. 여기서 대형은 50평 이상을 말합니다. 한번 주변에 오래된 대형 주상복합을 보세요. 30평대 주상복합과 50평 넘는 주상복합 평당가 차이가 꽤 날 겁니다. 과거 1세대 주상복합은 기본적으로 관리비가 꽤 높습니다. 거기에 50평 이상 대형 평수면 관리비가 거의 매월 50만 원이 넘습니다. 저라면 너무 부담될 것 같습니다. 50만 원이면 다행이죠. 그 이상으로 관리비가 비쌉니다. 아시겠지만 주상복합은 기본적으로 고층이 많고 일반 아파트 대비 대지 지분도 적습니다.
일반 아파트는 10년이 지나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 늘어나다가 30년이 지나면 재건축 기대로 다시 비싸지죠. 보유하고 있으면 다시 상승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1세대 주상복합은 재건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즘 건물을 잘 지어서 40년, 50년 이상 버틸 수 있지만 이미 구축 오래된 대형 주상복합은 지속적으로 감가상각만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에 혼족이나 딩크족 그리고 은퇴하신 베이비부머 세대들도 중소형 주거단지를 선호하다 보니 50평이 넘는 대형 주상복합은 앞으로도 인기가 적을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 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시 평형을 쪼개서 분양이 가능하나 대형 주상복합은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번째 기피해야 될 부동산은 상가 분양입니다. 상가 분양은 복불복이긴 하지만 70% 이상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신도시 상가의 공실률이 높죠? 왜 공실이 많을까요? 과거에는 도시에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동네 상가에도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갈수록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다 보니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는 건폐율이 낮아지고 인구 밀집도도 떨어집니다. 도보로 상가 이용할 만한 상가가 적죠. 게다가 신도시는 주택 대비 상가 비율도 여전히 높습니다. 또한 건축주는 본인이 매입한 지가에 건축비를 더하고 여기에 수익을 올려서 상가를 분양합니다. 그런데 땅 매입할 때 요즘에 낙찰가가 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스란히 상가 분양가에 그 비용이 다 추가되게 되죠. 주변 시세가 이렇다. 마치 분양가가 저렴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제가 사는 동탄만 해도 1층 상가 평당 분양가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조그만 가게 하나 운영하려 해도 임대료가 만만치 않아요. 월세 300에서 400 내면서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가게들이 오픈하고 6개월도 못 버티고 폐업합니다. 임대료가 지금보다 30%는 낮아야 유지되는데 임대료를 낮추는 순간 상가 가치가 낮아지는 거라서 바로 임대료를 못 낮춥니다. 그래서 보완책이 렌트프리를 주는 거죠. 짧게는 2개월에서 1년 주는 곳도 있습니다. 대신 임대료를 안 낮추는 거죠. 임차인은 어차피 렌트프리 기간도 포함하여 임대료 낮추는 효과가 있으니 그렇게 하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은 분양상가 가격이 거품이 심하다는 겁니다. 또한 임대차 선임대되어 5년 계약되어 있다는 상가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 설명한 호텔과 유사하죠. 5년짜리 계약하고 월세를 감안해서 이미 분양가를 책정한 겁니다.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내 돈 주고 내가 월 단위로 월세 쪼개 받는 거예요. 요즘 자영업이 힘들잖아요. 월세 못 내는 경우도 많고 임차인과 분쟁도 많습니다. 가끔 TV에서 보면 젊은 나이에 상가 경매에서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건 정말 소수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경매로 정말 저렴이 낙찰받고 다시 임차인 잘 맞출 자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경매로 상가 볼 때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관리비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용 면적 얼마 되지 않고 가격도 싼데 확인해 보면 관리비가 터무니없게 높은 상가가 있습니다. 피하셔야 할 상가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있다면 부가세 포함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지 부가세 제외한 금액인지도 꼭 확인하세요. 상가 수익률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 수익률 낮추면 임차인이 오래 장사할 수 있겠지만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다 떼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건물 가치라도 많이 상승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술 더 떠 꼬마 빌딩 투자 성공 사례도 있지만 성공했으니까 방송에 타는 겁니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많고 그런 경우는 방송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또한 전 세계 트렌드가 이미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마켓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자영업하면서 꾸준히 수익 내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수익형 상가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 흐름입니다. 정말 알짜 상가 찾기는 일반인들의 경우 정말 가능성이 낮습니다. 오늘은 절대 사지 말아야 할 부동산 또는 관심 갖지 말아야 할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질병위기와 경제위기가 복합되면서 지금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 현금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가장 안전한 자산은 현금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을 때 자산을 잃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현금 보유하시고 기회가 될 때 괜찮은 매물, 특히 아파트일 때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입지의 신축이면 더 좋겠죠. 제가 부동산 선택의 기준 21가지에 대해 참고할 영상도 올려놨으니 한번 편하게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동탄박사였습니다.